아, 살려줘요. 제발 누구 없어요. 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어. 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강화유리 너머 한 남자가 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산소 게이지 바늘이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고 빨간 경보등만이 그의 얼굴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무언가가 깜빡였다. 해녀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공기 방울 하나 없이 맨몸으로 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를 헤엄쳐 오고 있었죠. 잠수정 비상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아래에서 비추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장비도 없이 산소통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여름의 끝자락 제주 앞바다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새벽 5시에 바다 위에 작은 어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29살의 해녀 오수련이 혼자 앉아 잠수복상의 지퍼를 올리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남들 다 떠난 마을에서 혼자 남아 물질하는 젊은 해녀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는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챕터 1 심해의 기적. 새벽 5시 제주 구자읍 앞바다. 오수련은 매일 이 시간에 혼자 나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바다는 검고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작은 어선의 배전을 두드렸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잠수복상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물안경을 이마에 걸친 채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29살의 해녀. 마을 사람들이 아는 오수련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도 수련은 평소처럼 입수했습니다. 물속은 차가웠고 새벽 바다 특유의 짙은 푸른빛이 사방을 감쌌죠. 수련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켜고 수면 아래로 몸을 뒤집었습니다. 발이 하늘을 향하고 머리가 아래를 향하는 순간 그녀의 몸은 마치 물의 일부가 된 것처럼 소리 없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하며 전복을 캐다 보면 수십 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수련은 2번, 3번, 별다른 힘도 들이지 않고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반복했죠. 숨을 참는 시간이 유달리 길었지만 그건 마을 사람들도 그냥 타고난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4번째 잠수를 시작하고 수심 20m쯤을 지나가던 순간이었어요. 수련의 시야 한쪽 구석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깜빡였습니다. 처음엔 조류에 흔들리는 해초의 반사광인가 싶었죠. 그런데 빛의 패턴이 불규칙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2번씩 끊어지며 깜빡이는 그 빛은 비상신호였어요. 수련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빛이 나오는 방향은 수심 아래, 훨씬 더 깊은 곳이었으니까요. 망설임은 3초였습니다. 수련은 방향을 틀었어요. 수심 30m, 40m. 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몸에 압력이 쏟아지는 느낌이 왔지만 수련의 팔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수심 42m 지점에서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암초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하고 있는 소형 잠수정이었습니다. 선체 한쪽에서 비상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고 잠수정 안에서는 누군가가 창문을 2주먹으로 두드리고 있었죠. 수련은 잠수정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강화유리 너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순 즈음의 남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파랬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으며 눈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련을 발견하는 순간 두 손으로 유리를 더 세게 두드리며 무언가를 외쳤지만 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눈이 잠수정 외벽을 빠르게 훑쳤어요. 유압계통 연결부가 파열되어 있었고 추진 스크린은 암초에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구조대를 부른다. 그건 불가능했어요. 이 상태라면 남자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련은 잠수정 외벽을 손으로 짚으며 비상 해치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잠수정 하부에 있어야 했어요. 손끝이 금속 손잡이를 잡는 데까지 걸린 시간 40초. 비상 해치는 수압에 눌려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두 손으로 손잡이를 틀며 무릎으로 선체를 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덜컹 하는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해치가 열렸어요. 내부로 바닷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남자의 비명이 처음으로 수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수련은 물이 차오르는 잠수정 안으로 머리를 밀어넣고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남자는 패닉 상태였어요. 몸에 힘이 빠져 있었고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수련은 그의 허리춤을 한 팔로 감아 안은 뒤 발차기 하나로 잠수정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수면까지 42m. 한 사람을 안고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수련의 발차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자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의 턱을 위로 받쳐 기도를 확보한 채 수면을 향해 올라갔죠. 수면을 뚫고 두 사람이 동시에 올라오던 그 순간 수련이 먼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고 공기를 불어넣었어요. 한 번, 두 번. 남자의 가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분 12초. 수련이 물속에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남자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수련은 그제야 남자의 상체를 어선 배전에 걸치게 해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숨이 찬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그냥 잠깐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남자의 흐릿한 눈이 수련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당신이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해경 경비정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수련은 조용히 어선의 노를 잡았습니다. 챕터 2 거절. 해경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재원은 이미 어선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맥박을 확인하는 사이 강재원의 눈은 자꾸 한쪽을 향했어요. 어선 뱃머리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노한자루만 배전에 기대어 있을 뿐이었고 자신을 구한 젊은 해녀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구조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해경대원이 강재원에게 물었습니다. 강재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멀리 작은 어선 한 척이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녀였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지만 강재원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게. 병원으로 후송되는 내내 강재원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칠흑 같은 심해 속 공기 방울 하나 없이 자신을 향해 헤엄쳐 오던 그 얼굴, 화장기 없는 얼굴에 크게 떠진 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해치를 열던 손. 강재원은 40년간 바다 위에서 살았지만 그런 잠수는 처음 봤습니다. 42m를 맨몸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을 안고 올라오다니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강재원은 사흘 만에 다시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서실장 윤기태가 공항까지 따라붙었어요. 회장님, 일정이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3건의 계약 미팅이. 다음 주로 미뤄. 하지만 윤 실장. 강재원이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더 말이 없었어요. 윤기태는 입을 다물었죠. 제주에 도착한 강재원은 수소문 끝에 구자읍 해녀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솔직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고급 캐시미어 코트에 가죽 구두, 돌담길과 귤밭 사이를 걷는 그의 모습이 묘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수련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마을이 작았고 젊은 해녀는 수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수련은 어선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원이 선착장으로 걸어 내려가며 이름을 불렀어요. 오수련 씨.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알아봤죠.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가 수련은 다시 그물로 눈을 내렸어요. 저는 KW 해운그룹 강재원입니다. 며칠 전에 압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강재원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없습니다. 수련은 그물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강재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기요, 회장님. 그때서야 수련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바다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뛰어드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고맙다는 말씀도 보답도 필요 없습니다. 강재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련은 이미 다시 그물 작업으로 돌아가 있었고 더 볼 것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강재원은 결국 선착장 위로 올라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집이 있으시네. 그는 마을 입구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어요. 이 마을에 민박 있나 찾아봐. 비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민박이요. 회장님, 며칠 묵을 거야. 그날 저녁 강재원은 마을 안쪽 작은 민박집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그는 창가에 앉아 어두워지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 수련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너무 무거운 것을 오래 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무엇인지 강재원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마을 반대편에서는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번듯한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SUV 차량에서 내려 해녀 마을 어귀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SDM 건설 쪽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손에는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지도 위에는 이 마을 전체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챕터 3 소문. 강재원이 마을에 머문다는 소식은 하루도 안 되어 구자읍 전체에 퍼졌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으니까요. 해녀 어머니들이 불턱에 모여 앉아 수렁거리는 소리가 아침부터 담장을 넘어왔어요. KW에 온 회장이라잖아. 그 큰 회사, 뉴스에도 나오는 사람이. 근데 왜 여기 민박집에 있어? 제주 시내 호텔도 많은데. 수련이 구해줬다잖아. 바다에서. 그래서 고맙다고 찾아온 거라고. 말수는 불턱 한쪽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은 쉬지 않고 태왁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죠. 딸이 그 사람을 구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은 집에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대답하지 않을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재원은 그날 아침 일찍 마을 해변가를 혼자 걸었습니다. 비서도 두고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검은 현무암 해변을 걸으며 강재원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50년 가까이 바다를 보며 살았지만 제주의 바다는 늘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짙고 더 깊은 색이었습니다. 해변 한쪽에 해녀 어머니 세 분이 물질을 마치고 막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재원은 가까이 다가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마을에 잠깐 머물고 있는 사람인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 한 분이 강재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툭 물었어요. 뭘 물어보려고? 오수련 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요. 며칠 전에 저를 구해주신 분이거든요. 세 분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경계에서 호기심으로요. 한 분이 옆 사람을 팔꿈치로 쿡 찌르며 낮게 웃었어요. 아, 그 잠수정 회장님이구나. 그러면 수련이가 건진 사람이 당신이에요? 강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중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련이는 말이야, 워낙 어릴 때부터 물에서 살았거든. 이 마을에서 물질 제일 잘하는 건 수련이고 또 수련이 어머니 말순이고. 네, 그렇군요. 근데 할머니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강재원이 기다렸어요. 수련이가 원래 여기서 물질만 하던 애가 아니었어. 그 아이가 한때는 뭐라고 했더라.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잖아. 수련이가 뉴스에도 나왔다고. 우리 손녀가 보여줬는데 나는 그게 우리 수련이인지 몰랐지 뭐야. 강재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깊이요? 응, 뭔가 대회 같은 거래. 숨 참고 깊이 들어가는 거.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대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던데. 강재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변을 걷는 발걸음이 느려졌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생각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42m를 맨몸으로 공기 방울 하나 없이 다른 사람을 안고 올라온 그 힘이 타고난 것만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민박집으로 돌아온 강재원은 비서 윤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다이빙 관련 기록이나 자료 찾아봐. 국가대표 경력도 확인해보고. 윤기태의 목소리가 조금 의아한 듯 올라왔어요. 프리다이빙이요, 회장님? 숨 참고 깊이 들어가는 수중 스포츠야. 빨리 찾아봐. 전화를 끊고 강재원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시각 마을 안쪽 골목에서는 SDM 건설에서 나온 남자 둘이 해녀 어머니 한 분을 붙잡고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어머님, 이번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요. 보상금이 꽤 됩니다. 주변 분들도 거의 다 결정하셨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우리 바다 팔 생각 없어.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인허가는 다 나와 있고 공사는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러나 고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골목 끝 담장 너머에서 수련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이 마을에서 2년을 버텨오는 동안 저런 장면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수련은 이를 악물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가슴속 어딘가에서 다른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민박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강재원의 방이었습니다. 수련은 한참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챕터 4 인어. 다음 날 오전 윤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수련 씨 관련 자료 다 찾았습니다. 강재원은 창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말해봐. 프리다이빙 국가대표 출신 맞습니다. 22살에 국가대표로 발탁됐고요. 24살에 세계선수권 첫 우승을 했고 26살에 세계 챔피언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무호흡 수심 부문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기록은 수심 138m에 무호흡 23분 14초입니다. 강재원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 대한민국 최초 타이틀도 갖고 있고요. 당시 국제 프리다이빙 연맹에서 붙인 별명이 제주의 인어, 영어로는 MERMAID 어부 제주였습니다. 27살에 돌연 은퇴 선언을 해서 당시 스포츠계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공식 이유는 왼쪽 고막 부상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29이고 제주 해녀 마을에서 혼자 물질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강재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 너머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심 138m, 무호흡 23분 14초.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흘 전 42m 심해에서 자신을 향해 헤엄쳐 오던 그 얼굴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공기방울 하나 없이 다른 사람을 안고 수면까지 올라오던 그 팔의 힘이, 장비도 팀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맨몸 하나로.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바다에서 40년을 보낸 강재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9의 나이에 이 작은 해녀 마을에서 혼자 새벽 바다로 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로. 강재원은 조용히 창문을 닫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재원은 다시 선착장으로 내려갔어요. 수련은 오전 물질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어선에서 망사리를 내리다가 강재원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잠깐 동작을 멈췄지만 이내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강재원이 천천히 다가서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 씨, 어제는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망사리를 어선 바닥에 조심히 내려놓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강재원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MERMAID 어부 제주. 망사리를 다시 집어 들려던 수련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강재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26살, 세계 챔피언, 수심 138m. 맞습니까? 한동안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선착장 위를 빙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해녀입니다. 그냥 해녀가 42m를 맨몸으로 내려가서 사람을 안고 올라오진 않죠. 수련이 망사리를 들고 어선에서 내렸습니다. 강재원 옆을 지나치려 했어요. 강재원이 한 발짝 옆으로 비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수련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 박자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고막 부상 때문입니다. 공식 발표는 그렇지요. 수련이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처음으로 강재원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빠르게 스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어요. 수련은 그 눈빛으로 강재원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람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시는군요. 바다에서 40년을 살다 보면 수면 아래에 뭔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보이더군요.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먼저 시선을 거둔 건 수련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짧게 말했어요. 저는 바쁩니다. 강재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선착장 난간에 팔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 여자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이 마을로 내려온 진짜 이유. 고막 부상이 아니라는 건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세계 신기록을 가진 몸이었습니다. 42m를 다른 사람을 안고도 흔들림 없이 올라온 그 폐활량과 체력이 단순한 부상 하나로 모든 것을 멈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원은 혼자 마을 골목을 걷다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말순과 마주쳤어요. 강재원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강재원입니다. 말순은 강재원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은 키에 단단한 체형,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를 봐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말순이 장바구니를 다른 손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련이 덕분에 살았다면서요. 네, 전적으로 덕분입니다. 어머님. 고맙다고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요. 말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수련이한테 너무 캐묻지 말아요. 그 아이 아직 많이 무거운 게 있어요. 강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무거운 게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머님. 말순은 대답 대신 장바구니를 고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짧게 말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골목 어귀에 혼자 남겨진 강재원은 말순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귤밭 쪽에서 흙냄새가 실려오고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무거운 것. 29의 여자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 작은 마을로 돌아오게 만든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강재원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 마을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어요. 강재원이 민박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앉았을 때 핸드폰에 윤기태의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오수련 선수 관련 당시 언론 기사 링크 몇 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26살의 세계 챔피언이 은퇴를 선언하던 날 기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재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공항을 빠져나간 27의 여자. 그리고 지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새벽마다 혼자 바다로 나가는 29의 해녀. 무언가를 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강재원은 창문 너머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가까웠어요. 내일 아침 그녀는 또 저 바다로 나갈 것이었습니다. 강재원은 그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을 반대편에서는 SDM 건설 차량이 다시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핸드폰을 들어 통화를 시작했어요. 낮고 긴박한 목소리였습니다. KW에 온 강재원 회장이 마을 민박에 묵고 있습니다. 해녀 여자 때문인 것 같고요. 회장님 지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성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재원이?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고 봐야 할지. 두고 보긴 그 해녀 여자 뒷조사 다시 해.
빠르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챕터 5 선전포고. 아침 일찍 마을 해녀회관 앞에 낯선 차 2대가 섰습니다. 번듯한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내려서 해녀 어머니들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씩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인쇄된 보상금 안내문과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도 측에서 새로 준비한 것이었어요. 이번 달 안으로 서명해 주시면 보상금이 즉시 지급됩니다. 주변 마을들은 이미 다 결정하셨어요. 어머님들만 남으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봉투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우리 바다 팔 생각 없다고 몇 번을 말해.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가섰어요. 어머님, 어차피 인허가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사는 진행됩니다. 지금 도장 찍으셔야 보상이라도 받으시지. 나중엔 아무것도 못 받으세요. 말순이 회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남자들이 말순을 향해 돌아서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해녀회 회장님이시군요. 마침 잘 됐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서명해 주시면 나머지 분들도 돌아가요.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계속 반대만 하시면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보상금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강재원이 걸어 들어왔어요. 아침 산책을 하다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남자들 쪽으로 다가서며 조용히 물었어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남자들이 강재원을 보고 굳었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어요. SDM 건설 쪽 분들이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재원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어 훑어보다가 말순에게 돌려드렸어요. 어머님, 이 서류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 중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시죠? KW에 온 강재원입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남자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강재원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어 남자의 가슴팍에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박 회장한테 전해드리세요. 이 마을 개발권은 다시 검토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는 것을 말순이 팔짱을 낀 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강재원 쪽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어머님. 그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련이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련은 강재원이 말순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수련은 강재원을 먼저 찾아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재원이 민박집 마루에 앉아 있다가 수련을 보고 가볍게 눈썹을 올렸어요. 수련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감사했습니다. 강재원이 조용히 웃었어요. 별 말씀을요, 수련 씨. 수련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을이 회장님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강재원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상관 있습니다. 저를 살려준 사람이 이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요. 수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바다 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바다를 팔아서 만드는 리조트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해녀 어머니들이 지켜오니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도 눈으로 봤고. 수련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강재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SDM 건설이 이 개발에서 손떼게 하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찾아야 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그 부분입니다. 수련이 강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조용한 시선이었어요. 왜 그 정도까지 하십니까, 회장님? 강재원이 수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련 씨, 나는 42m 바다 밑에서 숨이 끊겨갈 때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그때 누군가가 뛰어들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없어요. 목숨을 빚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해야죠. 수련이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환경부 제출용 해저 생태계 조사 자료가 있는데 2년 전에 누군가 접수를 막은 것 같습니다. 강재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막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련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아봅시다, 같이. 마을 어귀에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귤밭 사이로 노을빛이 번졌고 바다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수련은 강재원과 나란히 그 바다를 잠시 바라보다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강재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거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도는 현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기철은 제주도청 개발사업팀 국장으로 이 개발건의 인허가를 처음부터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강재원이 해녀 마을에 붙어 있어 오늘 우리 직원들 쫓아냈다고. 현기철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강재원 회장이요? 거기서 왜? 그 해녀 여자 때문이야. 잠수정 사고 때 구해준 거 알지? 근데 그 여자가 2년 전에 해저 조사 자료 들고 환경부 두드리던 그 연구원이랑 무슨 관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어. 현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설마 그 연구원 딸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도가 천천히 말했어요. 확인해, 빠르게. 전화가 끊기고 현기철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년 전 환경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자신이 직접 차단했던 그 자료. 그 자료를 들고 왔던 연구원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연구원이 2달 뒤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현기철이 느꼈던 그 싸늘한 감각이 다시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그날 밤도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수면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련은 그날 밤 집 안 깊숙이 보관해온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아버지 오진우가 마지막으로 작성하다 만 조사 보고서, 초안, 환경부 접수 거부 통보 문서, 그리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사흘 전에 수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수련아, 아빠가 이걸 끝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이 바다는 지켜야 한다, 알지? 수련은 그 문자를 2년째 매일 밤 봤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강재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같이 찾아봅시다. 그 말이 2년간 혼자 버텨온 수련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수련은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어둠 속에서 낮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또 바다로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닷소리가 창문 틈으로 낮게 스며들었고 수련은 오랜만에 눈을 감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챕터 6. 진실의 무게. 강재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일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법무팀과 환경 전문 변호사를 제주로 내려보냈어요. 제주 남방 해역 개발 인허가 과정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KW해운 계열 해양환경연구소 쪽에도 연락을 넣어 해당 해역 해저 생태계 독립 조사를 새로 시작하도록 했어요.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었지만 강재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거리를 뒀지만 강재원이 보여주는 행동이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걸 하루하루 확인하면서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수련이 민박집 마루로 찾아와 강재원 앞에 파일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련이 2년간 혼자 모아온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환경부 접수 거부 통보 문서, 조사보고서, 초안, 그리고 여러 장의 메모들이었습니다. 강재원은 천천히 한 장씩 넘겼어요. 그러다 문서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작성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오진우, 해양환경연구원. 강재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진우 씨가 수련 씨 아버님입니까?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재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접수 거부 날짜, 보고서, 초안이 완성된 날짜, 그리고 그 아래 수련이 직접 적어놓은 메모. 아버지 사망일. 보고서 완성 후 6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게 이 자료 때문입니까? 수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여기 있었던 겁니다. 강재원은 파일을 덮고 수련을 바라봤습니다. 은퇴한 이유가 이거였군요. 수련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 챔피언 자리를 버리고 머리 자르고 아무도 모르게 내려와서 2년을 혼자 버텨온 거군요.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강재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루 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귤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강재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진우 씨가 접수하려 했던 자료가 환경부 문 앞에서 막혔다면 안에서 누군가 막은 겁니다. 행정 내부에서요. 수련이 고개를 들었어요. 현기철 도청개발사업팀 국장입니다. 그 사람이 접수를 막은 것 같은데 증거 연결이 안 됩니다. 현기철. 강재원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박성도와 가깝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강재원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강재원 측 변호팀이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인허가 서류 내부의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었어요. 환경영향평가 결과서 제출일이 실제 작성일보다 사흘 앞당겨 기재돼 있었고 그 날짜 조작으로 인해 오진우의 반박 자료가 공식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구멍이었어요. 강재원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현기철 개인 비위 수준으로는 박성도까지 연결하기 어렵고요. 오진우 씨 사고와의 연결은 별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강재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박성도한테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강재원을 봤습니다. 회장님, 그건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볼 겁니다. 그날 저녁 박성도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강재원이 받자마자 박성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원아, 오랜만이다.
제주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있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그 해녀 마을 일에 끼어든 건 아니지? 강재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성도야, 2년 전에 제주에서 연구원 한 명이 바다에서 죽었어. 오진우 씨라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아볼 거야. 박성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원아, 우리 20년 아는 사이인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강재원이 천천히 말했어요. 20년 아는 사이라서 직접 전화한 거야. 기회를 주는 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재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20년의 인연이 이 통화 하나로 끊겼다는 걸 강재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기로 한 것도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날 밤 강재원이 박성도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민박집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어요. 수련은 집 마루에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27살의 그날 공항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제주로 내려오던 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읽었던 그 문자였어요. 수련아, 아빠가 이걸 끝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이 바다는 지켜야 한다, 알지? 수련은 그 문자 아래에 아버지의 얼굴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그 바다를 지키려다 바다에서 죽었어요. 수련은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2년이 지나도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억울함을 연료 삼아 버텨왔을 뿐이었어요. 그때 말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련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고 말순은 말없이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 회장, 좋은 사람 같던데. 수련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 눈 보면 알아. 바다 오래 본 눈 있는 사람이여. 그 사람. 수련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순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련아, 혼자 2년이면 충분히 혼자 한 거야. 이제 손 잡아주는 사람 있으면 잡아도 돼. 수련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러나 눈물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으며 일어섰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현무암을 두드리는 소리, 그 아래로 깔리는 바람 소리. 수련은 그 소리를 오래 들었어요. 아버지도 이 소리를 들으며 살았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지키려 했겠지 라는 생각이 뒤를 이었어요. 수련은 창문을 닫지 않은 채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강재원을 만나면 아버지의 사고 당일 항해 기록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바다소리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현기철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파일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오진우의 자료가 넘어오기 직전에 자신이 처리했던 문서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강재원 측 변호팀이 인허가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부터 현기철의 가슴은 내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꺼냈다가 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3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파일을 그대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손가락이 자물쇠 위에 한참 머물렀어요. 진실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챕터 7 연암.
박성도의 전화가 끊긴 다음 날 아침, 강재원은 서울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렸습니다. 이시우였어요. 스포츠 전문 매체 선임 기자로 수련이 26살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던 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한국인 기자였습니다. 강재원은 그를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생각이었어요. 수련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 그리고 오진우의 죽음과 박성도의 비리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우는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강재원과 마주 앉았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수련 씨 건으로 제주에 한번 내려온 적 있습니다. 잠수정 사고 직후에요. 구조자가 그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강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근데 그때 오수련 씨가 워낙 거부를 하셔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억지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다른 애 써줘야 할 이유가 생겼어. 강재원이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수련이 2년간 모아온 자료들이었어요. 이시우가 파일을 펼쳐 한 장씩 넘기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진우의 이름이 적힌 조사보고서 표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오진우 연구원 3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분이죠? 그래. 오수련 시아버님입니까? 맞아. 이시우가 파일을 덮고 강재원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게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장님? 인허가 서류에서 날짜 조작 흔적이 나왔네. 현기철 국장이 중간에서 오진우 씨 자료를 막은 정황도 있고 박성도와의 연결고리는 아직 서류로 완결이 안 됐는데. 제가 찾겠습니다. 강재원이 이시우를 바라봤어요. 쉽지 않을 거야. 회장님, 저는 26살짜리 여자가 세계 기록을 세우는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후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자로서 끝까지 가봐야죠. 강재원이 잠시 이시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강재원은 수련에게 이시우를 소개했습니다. 수련은 이시우를 알아봤어요. 26살 그리스 현장에서 자신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던 얼굴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수련 씨. 수련이 짧게 말했어요. 기억합니다. 이 기자님. 그때 인터뷰를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이시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인터뷰가 아닙니다. 오수련 시아버님 얘기를 제대로 쓰고 싶습니다. 수련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진우 연구원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게 이 바다였잖습니까? 그 사실을 세상이 알아야 이 개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수련 씨 정체가 알려지면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수련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재원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결정은 수련 씨가 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바다였습니다. 수련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며 말했어요. 아버지 얘기는 써주세요. 대신 제 정체는 나중에 전부 끝나고 나서. 이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시우는 제주에 머물며 취재를 시작했어요. 도청 관계자들을 만나고 당시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을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이틀 뒤 이시우에게서 강재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현기철 국장이 오진우 연구원 자료 접수 전날 박성도 회장과 골프를 쳤습니다. 카드 영수증이랑 캐디 진술 확보했어요. 강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나? 있습니다. 현기철 국장명의 차명 계좌에서 해당 시기 전후로 수차례 고액 입금 내역이 있고요.
금융정보분석원 쪽 현조를 받으면 출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재원은 즉시 법무팀에 연락했어요. 동시에 검찰에 아는 사람을 통해 조용히 타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성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수련이 선착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 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수련 씨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수련이 멈췄어요. 누구십니까? 박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 그만두시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상도 드릴 수 있고요. 수련은 남자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남자 하나가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오수련 씨, 잘 생각하세요.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이런 일에 끼어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강재원은 그날 밤 수련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성도 측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어요. 강재원은 전화를 끊자마자 윤기태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련시 선착장 오가는 길에 우리 직원 2명 붙여놔. 조용하게. 윤기태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재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박성도가 수련에게 직접 손을 뻗었다는 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뜻이었어요. 다급하다는 건 무언가 들킬 게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강재원은 조용히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날 이시우가 추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오진우의 연구선 사고 당일 인근 해역에서 포착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기록이었어요. 사고 발생 시각 전후로 신원 미상의 소형 선박 한 척이 해당 해역에 진입했다가 빠르게 이탈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에서는 이 기록이 검토되지 않았어요. 이시우가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선박 등록 번호 추적했더니 박성도 회장 측 하청업체 소유 선박으로 나옵니다. 회장님. 강재원이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이거면 됩니다. 이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에 넘기기 전에 기사를 먼저 내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가 되면 수사도 빨라지고 박성도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강재원이 이시우를 바라봤어요. 수련 씨한테 먼저 얘기해야 해. 아버지 얘기가 포함되는 거니까. 이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수련을 찾아갔을 때 수련은 어선 위에서 장비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시우가 선박 자동식별장치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수련은 자료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사고 당일이 맞습니까? 네, 시각도 일치합니다. 수련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찾아다니던 그 연결고리가 지금 자신의 손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수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 내주세요. 이 기자님, 아버지 이름 제대로 써주세요. 이시우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련 씨. 강재원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련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지나갔고 파도는 변함없이 선착장 아래를 두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 뒤편으로 말순이 해녀회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챕터 8 바다가 기억하는 것.
이시우의 기사는 사흘 뒤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제주 해녀가 구한 억만장자, 그 해녀의 정체는 세계 챔피언이었다. 부제목에는 이런 문장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 바다를 지키다 죽었다. 기사는 올라간 지 30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어요. 오전이 지나기 전에 공중파 뉴스에서 받아쓰기 시작했고 점심 무렵에는 해외 스포츠 전문 매체들까지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프리다이빙 연맹 공식 계정에서도 기사를 공유했어요. 제주의 인어 오수련. 그 이름이 5년 만에 다시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을 해녀 어머니들은 해녀회관에 모여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기사 내용을 읽다가 중간쯤부터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낮게 말했어요. 수련이가 그런 아이였어. 또 다른 분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말수는 혼자 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쥐고 있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냥 바다를 바라봤어요. 진우가 죽고 수련이 내려오고 2년이 지나는 동안 말수는 딸에게 한 번도 울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있었을 뿐이었어요. 오늘 마침내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말순의 입에서 작고 낮은 숨이 흘러나왔어요. 기사가 나온 당일 오후 검찰이 현기철 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도청 개발사업팀 사무실과 현기철의 자택이 동시에 수색됐어요. 그 서랍 안에 잠겨있던 파일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기철은 그날 저녁 자진 출석했어요. 조사실에 들어서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주 앉은 검사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박성도에 대한 수사는 이틀 뒤 본격화됐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선박 자동식별장치 기록, 그리고 현기철의 진술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오진우의 사망은 단순 익사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박성도는 처음엔 변호인을 앞세워 부인했지만 사흘이 지나지 않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박성도의 얼굴엔 예의 그 실눈 웃음이 없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SDM 건설의 제주 해저 리조트 개발 계획은 인허가가 전면 취소됐어요. 해양수산부가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해녀 어머니들에게 돌아다니던 동의서 봉투들은 전부 쓸모없는 종이가 됐어요. 강재원은 그 소식을 수련과 함께 들었습니다. 선착장 근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뉴스 알림을 확인했어요.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재원도 말이 없었어요. 파도가 낮게 밀려왔다 물러났고 갈매기 한 마리가 선착장 위를 느리게 날았습니다. 강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련 씨 수고했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2년을 혼자 버텨온 건 수련 씨입니다. 수련이 잠시 말이 없다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강재원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얼마 뒤 수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착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물가 바로 앞에 섰어요.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습니다. 수련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눈을 뜬 채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는 오늘도 짙은 파란색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봤을 그 색이기도 했어요.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수련은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파도가 다시 밀려와 발끝을 적셨어요. 말순이 어느새 선착장 위에 와 있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강재원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강재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련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파도가 왔다 갔고 또 왔다 갔습니다. 그러다 수련이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강재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련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재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로부터 2주 뒤 국제 프리다이빙 연맹은 오수련의 세계 신기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세계 선수권 명예 심판 자격을 공식 제안했어요. 수련은 며칠을 생각하다가 짧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수락한다고. 이시우는 그 이후로도 제주에 한동안 머물며 오진우의 이야기를 긴 르포 기사로 썼어요. 해양환경연구원으로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바다를 지키다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환경부는 오진우를 환경보호유공자로 추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수련은 그 뉴스를 어머니와 함께 들었습니다. 말순이 수련의 손을 잡았어요. 수련이 말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수련은 또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바다는 검고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만이 어선 배전을 두드렸습니다. 수련은 잠수복상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물안경을 이마에 걸쳤어요.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새벽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어요. 그 어둠이 더 이상 혼자만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수련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주 바다는 그날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심 5m, 10m, 20m. 수련의 몸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은 줄어들고 고요함이 깊어졌어요. 이 고요함이 무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처음 이 바다에 들어왔을 때 수련은 숨을 참으면서 울었어요. 물속에서 우는 법을 배운 건 그때였습니다. 눈물이 바닷물에 섞이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수심 30m쯤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사방이 짙은 파란색이었어요. 작은 물고기 떼가 수련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해초가 조류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바다 아래서 봤던 풍경이 이것이었을 거라고 수련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키고 싶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련은 천천히 수면을 향해 올라왔어요. 수면을 뚫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련은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동쪽 수평선 너머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아침에는 바다 위로 낮게 퍼지며 물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어요. 수련은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도 수많은 트로피도 전 세계 팬들의 환호도 이 바다를 이기지 못했어요. 수련이 결국 돌아온 곳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지켜졌어요. 아버지의 이름도 돌아왔습니다. 수련은 어선 위로 올라와 노를 잡았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바다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멀리 선착장에서 말순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수련이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 익숙한 실루엣이 하나 더 서 있었어요. 강재원이었습니다. 그도 손을 들었어요. 수련은 작게 웃었습니다. 29살이 된 이후 처음으로
아무것도 억누르지 않고 짓는 웃음이었어요. 바다는 오늘도 깊고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는 수련의 것이기도 했어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